미국 증시가 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반등했습니다. 2월 공장 주문이 최근 5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GM, 포드 등의 자동차 기업의 실적 호조가 이날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키프로스 구제 금융 조건이 완화되면서 유로존 위기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모든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헬스케어와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61%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48%, 0.52%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키프로스가 국제채권단과 구제금융 이행 조건 완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위기감이 잦아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유럽 경제가 추가 침체는 피해갈 것이라는 비즈니스 로비그룹의 전망 발표도 힘을 더했습니다. 영국은 1.23%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98%, 1.91%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장들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늘면서 지난 2월 제조업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2월 미국 제조업 수주는 전달보다 3% 늘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2.9%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며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제조업 수주가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내구재 증가율이 5.6%를 기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의 3월 자동차 판매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2007년 이후 가장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등 트로이카와 강력한 구조조정 실행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트로이카는 앞으로 4년간 키프로스 정부와 공공부문 임금 및 연금 삭감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프로스 정부는 공무원 1,800명을 감축하고 연금 지급 시기도 65세로 연기했습니다. 세수 확대를 위해 유럽 최저 수준이었던 법인세를 12.5%로 올리고 부가가치세도 19% 인상합니다. 데니스 로카트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제도 총재가 올해 미국 경제가 개선되면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규모를 낮출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이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경제 지표가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아직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최근의 고용률 경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국 정치권의 예산 삭감에도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고용률도 개선돼 경기 침체 이전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로존 실업률이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2%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월 실업률도 당초 발표치인 11.9%에서 12%로 수정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유로존 경제의 5분기 연속 경기 위축 추세가 올해 1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유로존 지역의 기업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실시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카이샤은행은 지난주 노조와 2,600명 감원에 합의했고 프랑스 식품기업인 다논도 900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악재가 겹치면서 이틀 연속 내려서 198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채권단 자율회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급락했고요.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선언에 지수는 장중에 1970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했고 외국인들이 막판에 매수하면서 낙폭은 조금 줄여줬었는데요. 한편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는 반등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유럽 증시도 1%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재가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살펴보면서 야간 선물 어떻게 마감됐는지도 짚어보고요. 오늘 시황 전망하면서 선물 옵션 시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모두 꾸려보겠습니다. 재가공명 한영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가공명입니다. 네, 어제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앞서는 반등을 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또다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미국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도중 하루 만에 다우와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수 강도가 강하지 못하고 장중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서 상승 중에도 차익 매물로 불안한 시장 흐름은 지속되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4,662까지 89포인트 상승하고 나스닥이 3,254까지 15포인트, S&P 500이 1,570까지 8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에 장 초반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대 지수 모두 동방 급등했지만 기프로스 안도감 그리고 2월 공장 주문 증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전강 후약으로 장중 내내 흘러내리면서 상승폭을 축소하여 외화 내빈의 실속 없는 장세로 마쳤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조정 하루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스닥 지수도 장 초반 급등했지만 상승 업종이 많지 않고 반도체 업종과 경기 민간 업종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며 장중 고점권에서 차익 매물이 대거 출회되어 전반적으로 장중 내내 부진한 지수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비록 미국 증시가 헬스케어 업종 중심으로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사상 최고치 돌파라는 상징성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연일 하락 중인 그리스와 러시아의 하락을 제외하고 키프로스 불안감이 해소되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증시가 1에서 2%씩 상승하며 강세로 마쳤습니다. 유로존의 2월 실업률이 12%로 더욱 악화되고 3월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인 PMI가 46.8로 전월에 47.9에 비해 저조하였지만 키프로스가 채권단인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와 구제 금융 조건을 완화하는 데 성공하여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어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2월 공장 주문 지수가 3% 상승해 5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기대감을 충족시켰고 3월 자동차 판매도 포드, 크라이슬러, GM 등 대표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해 2007년 이후 최대 실적을 보이면서 시장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바이오, 통신, 소매, 음식료 등 71개 업종이 상승해 상승 업종 비율이 50%로 지수 상승 대비 상승 업종은 많지 않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22개, 나스닥 100 종목 중 95개, S&P 500 종목 중 265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다우만 70%를 보였을 뿐 나스닥과 S&P 500은 50%에 불과하였습니다.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수세 유입에 의한 상승이 전개되었다기보다는 반도체 업종을 비롯해 철강, 건설, 중장비, 자동차 등 경기 민감 업종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조정이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면 암전이 6.08% 상승한 것을 비롯해 시스코, P&G, 올마트, 구글, 야후, 아마존, 홈디포, JP모간, AT&T 등이 상승하며 장을 주도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현금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며 관망 지속하면서 지수 상승 시 현재 보유 물량을 조금씩 분할 매도로 현금화를 지속하는 전략입니다. 추가 상승도 가능하나 수익 내기 위한 의미 있는 상승은 어렵고 급조정이 전개될 수도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지 전략으로는 현물 비중 축소와 함께 현금 보유 비중 높은 경우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 등 파생 상품 매도 또는 콜옵션을 매도하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는 전일 일본 증시가 장중 12,000포인트를 붕괴시키며 또다시 큰 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럽, 미국
미국 증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일본과 중국 등 글로벌 증시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현금 비중을 확대하면서 리스크 관리 위주로 조심스럽게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시장을 살펴보면 전일 원달러가 전약 후강으로 1110원을 저점으로 1118원까지 반등하고 엔달러는 93엔이 장중에 붕괴되면서 92엔대 중반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원달러는 1120원을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엔달러는 90엔까지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유로화는 1.28달러 선에서 향보하고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글로벌 증시가 키프로스 안도감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수주 호재에 따라서 상승했지만 앞으로 의미 있는 추가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환율 전망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야간 선물 지수 어떻게 마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된 야간 선물 시장은 전일 주간 시장 대비해서 0.75포인트 상승한 262.9로 마감하였습니다. 고점 263.35, 저점 262.45로 0.9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4,474계약으로 하루 만에 재차 증가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변동성도 증가하며 거래량도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 후 장초반 강보합까지 밀렸으나 이 증시가 또다시 상승하자 23시 이후 급등해서 263포인트를 돌파했다. 장막판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며 마쳤습니다. 개인이 128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66계약, 기관이 55계약 매도하며 개인은 매수돼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가 대립하였습니다. 개인은 장중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다 장막판 매수로 마감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장중 매수하다 장막판 매도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기관은 관망세를 벗어나 장중 내내 매매에 적극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지수 상승으로 콜은 상승하고 풋은 하락하였는데 선물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콜이 급등하다 상승폭을 축소해 10에서 30% 상승하고 풋은 장중 20% 이상 급락하다 낙폭을 축소하며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 전망해보면서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장중 코스피가 1970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1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은 한 1980선에서 했네요. 네네. 전일 국내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미국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부합에 출발하여 개인들의 매수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유입으로 장 초반 2,0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정강 후작으로 종합지수가 1973, 선물지수는 260.10까지 종합지수 22포인트, 선물지수 4.5포인트 급락했다. 장막판 낙폭을 축소하면서 종합지수 1986포인트에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장초반 상승하다 정강 후작으로 급락하면서 장초반 상승하던 콜옵션이 대부분 장중에 50% 이상 폭락하다 낙폭을 축소하고 풋옵션은 장중 저점 대비해서 무려 3배까지 폭등하다 상승폭을 축소하며 오랜만에 큰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종합지수가 또다시 2,000포인트 회복을 시도하다 실패하며 1990포인트를 붕괴시킨 후 1970포인트마저 위협하여 당분간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5포인트까지 추가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은 당분간 현금 비중을 확대한 후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고 선물 옵션은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박스권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해서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59포인트를 위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반등 시 선물지수 261점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반등 시에 선물지수 일단은
263포인트 이상에서 매도하시고 하락 시 선물지수 261포인트 전후에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 손실 날 경우 손절매한 후 재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초가는 야간 선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시초가가 야간 선물 대비해서 1포인트 이상 차이 날 경우는 조정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65, 선물지수 259포인트, 고점은 종합지수 1990포인트, 선물지수로 263.50포인트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약세 풋스프레드 또는 스트랩 매도 또는 콜캘린더 스프레드 또는 상대각 스프레드로 전일과 동일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추가 상승이 힘들고 그렇다고 변동성이 큰 것도 아니므로 콜과 풋옵션 모두 양미다는 옵션 매도와 하방 전략 관점에서 대응하되 지수가 가스권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콜 매도 비중을 높이면서 근업률을 매도하는 변동성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매도 위주로 대응하되 방향성 매매는 약세 풋스프레드 또는 스트랩 매도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약세 풋스프레드란 고행사가 풋을 매수하고 저행사가 풋을 매도하는 전략이며 콜캘린더 스프레드와 상대각 스프레드는 옵션 양매도이면서 근원물을 매도하면서 차익물 옵션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변동성 매도로 지수가 큰 폭으로 변동성만 생기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레이크슈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미국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어제 하락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멈출 듯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 상승 배경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현재 뉴욕 증시를 가로막을 악재성 요인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가져갔는데요. 오늘 유럽 증시도 아주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키프로스에 대한 트로이카가 구제금융 달성 시한을 기존의 2016년에서 2018년으로 2년 정도 양호한 내용이 그 촉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원 총재가 양적 완화 규모를 연내에 줄일 수도 있다라는 다소 부정적 기류가 나올 수 있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우와 S&P가 고공행진을 가져가는 것은 역시 현재의 그 자금의 흐름이 뉴욕 시장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다라는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현재 퍼져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가 미 달러의 약세에 도움을 준다는 이런 보고서의 내용까지도 겹쳐지면서 이런 부분이 현재의 다우와 S&P 500 지수의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달부터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의 풍향계가 다소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2월 실업률 확정치가 12%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성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5분기 연속 유로존의 경기 성장세는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수축세에서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역시 고용과 실업률은 나아지지 못하는 부분이 명확관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2월 유로존의 실업률 확정치가 12%, 지난달보다 0.1%가 오른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유로 통계청, 유로스타트가 1995년 집계한 이후로도 최고치 수준이고요. 역시 어려운 부분에서 실업률과 고용의 개선 속도가 나타나지 못하는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 대비 실업자 수는 3만 3천 명이 증가했고요. 누적 실업자 수는 2월에 1910만 명에 현재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U 27개국은 이보다는 소폭 낮은 수치지만 실업률은 10.9%로 역시 같은 수치의 0.1% 1월보다 증가세가 나왔고요. 유로존의 청년 실업률은 23.9%, 청년 실업자 수는 360만 명입니다. 1910만 명의 실업자 중에 18.8%가 청년 실업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스와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50% 가까이 나오고 있어서 거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유럽 각지로 돌아다니는 이런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실업률 수치가 계속해서 개선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로존이 채택하고 있는 단일 통화 체제의 그 원인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적 경기가 이제 수축되거나 그 디플레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정부는 이제 재정과 환율 정책을 통해서 디플레를 탈피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카드를 꺼내게 되는데요. 환율의 신축성이 각국의 자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환율의 신축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로존은 스테이블 그로스 팩트라는 안정성장 협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3%, 공공부채를 GDP 대비 60%로 가져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재정과 환율의 그 재량적 정책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수단이 상당히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상대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산업군과 국가는 그 상대적으로 경쟁 국가의 힘겨운 싸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엥인데요. 자동차 업체로 상당 부분 유럽 지역에서도 인지도를 넓혀가던 내용이지만 이 내수 부진이 가장 큰 현재의 부진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로존 내에 관세 장벽이 없기 때문에 절대 강자인 그 독일의 다임러나 아우디, 그 다음에 폭스바겐 대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프랑스 등 선진국의 실업률 수치가 현재도 계속 올라가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점,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여론조사 기관인 IFOP는 최근 70% 정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올랑드 대통령이 실업의 해결책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비관적 전망까지도 이를 잘 설명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도, 정책적인 부분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유로존의 실업률 개선세는 앞으로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국가가 그 어떤 그 잣대를 들이대고 메스를 그 수술대를 집도를 해서 이를 실질적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전망이나 예상치도 조금 더 크게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점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유로존 체제에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바꿔서 말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모든 역내 경제가 좋은 수치를 기조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기조적으로 나쁜 경제 규모나 경기가 후퇴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열악한 경쟁력 국가는
어려운 국면에서 탈피하기 매우 힘들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독일을 비롯한 일부 강자만이 살아남는 승자 독식 구조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염려인데요. 따라서 프랑스의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의 말대로 현재 유로 환율을 재정 불량국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낮춰주는 것이 그나마 대안의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국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급증을 하면서 비상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미 사망한 환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7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2명이 이미 사망을 했고요. 위중한 환자도 지금 한두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신종 변형 내용인데요. 그 모형으로는 H7N9형으로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현재 실시 중인데 이것이 이제 조류로부터 옮겨오지 않은 부분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어서 기존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백신을 통해서도 적절히 치유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돼지 사체로부터 변형된 독감 인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방역 당국은 돼지 사체로부터의 인플루엔자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어서 원인 규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새로운 변종이기 때문에 아직 항생제 개발이 안 됐다는 것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인 규명이 빨리 돼야 항생제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극미량을 환자들에게 환자가 아닌 정상인에게도 투입을 해서 내항성을 길러줌으로써 저항력을 길러줄 수가 있는 백신 개발이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 늦춰질수록 백신 개발에도 속도가 늦춰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항생제는 기존에 발병했던 H6N1형의 그 항생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 제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부분은 조류, 이른바 가금류로부터 변형된 형태로 바이러스가 옮겨오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백신 개발도 상당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신고된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안심을 해도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안전지대고 청정지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워낙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빈도가 올해 들어서만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부분, 또한 방역 당국이 현재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이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에서 비공식 경로로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나 근로자들은 이런 방역 구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백신주가 상당히 오르는 이런 후광 효과도 있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방역 당국의 철저한 대비 태세, 특히 방역 당국의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만반의 준비 태세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건희수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어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약재가 겹치면서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STX 조선해양, STX 그룹주 약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발 리스코도 있었고요. 장중에 1970선대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막판에 좀 낙폭을 줄여서 1986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었나요?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요인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 악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투심 악화로 인해서 좀 장중 등락이 좀 컸었는데요. 일단 이전에 해외 시장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좀 그렇게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약보합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장 중반부터 이제 북한의 5메가와트짜리 흑연 감속로가 이제 재가동할 것이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그 지수에 대한 하락 압력을 받다가 또 장중에 STX 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의 자율협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STX 그룹주의 흐름이 좀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투심 악화가 좀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화학업종이 1분기 어닝 가이드에서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LG화학 등 화학주의 좀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만도의 한라건설에 대한 차입금이 증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코스피 시장 좀 흐름이 좀 어려웠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1,347억 원, 외국인 306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한 반면에 기관은 1,569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차익 197억 순매수를 보였고 비차익은 57억 순매도를 보이면서 140억 정도 순매수를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 보았을 때는 건설, 은행, 증권이라든지 운수장비, 유통, 철강 등 대부분 업종이 내렸고 의료, 정밀, 음식료, 통신, 섬유, 의복 등 전기, 전자, 보험 등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대략 한 0.32% 오른 555.7로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 오후 들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북한의 흑연 감속로라든지 STX 조선해양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의 낙폭과 함께 투자 심리가 코스닥 심리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은 484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좀 지수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 6억가량 정도 소폭 매수로 큰 방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435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테마주라든지 개별주 위주로 조금 낙폭이 컸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통신 서비스가 가장 큰 3.6%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었고 오락문화, 디지털 콘텐츠 등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종이 목재 유통이라든지 제약, 인터넷, 반도체 그동안 상승을 보였던 대부분 업종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장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모두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체크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전일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키프로스 협의에 대한 그 해소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구제금융 완화 조건이 합의가 됐었는데 2016년에서 2018년도로 연기를 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채권단이 앞으로 4년 안에 그런 균형 예상을 달성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좀 하락을 하면서 유럽장 상승 견인을 하였고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전 제조업 지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장 주문이라든지 정부에서 의료 수가가 이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장에 이어서 랠리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뭐 세제라든지 금융, 뭐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주택시장의 수요 창출을 좀 늘리겠다라는 소식도 좀 긍정적인 체크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경제 지표에 따라서 좀 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동차 판매 대수도 발표가 됐었는데 기존의 판매 대수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좀 체크 포인트를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새 정부에 대한 정책 방향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공급
등 정책 공조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기조가 이제 발표가 되면은 국내 시장으로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번 주에 또 일본의 VOJ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같이 우리나라와 함께 맞물리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따라서 어떤 통화정책을 이제 펼치느냐에 따라서 좀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BOJ 통화정상회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결과 주목해 보시고요. 이어서 오늘 장의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떠한 전략이 적절하겠습니까? 예, 일단 뭐 코스피 시장이 최근에 뭐 거의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7월 이후에, 작년 7월 이후에는 좀 지속적인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특별한 이슈 부재로 인해서 그 박스권에서도 조금 이제 변곡점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로 봤을 때 일단 주봉상 60주선을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일 우려가 됐었던 STX의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거기에 대한 좀 체크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금일 9시 30분에 이제 호주 무역 수지라든지 10시에 중국의 비제조업 지수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에 따른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날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고용 보고서 발표와 그 어닝 시즌 돌입에 의한 그런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국내 시장에 금일부터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장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금일 추천주는 이제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많이 아마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했던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뭐 아시다시피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4월부터 신규 전략 스마트폰이 이제 고객사로부터 이제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2분기부터는 좀 외형적으로 좀 실적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분기 말부터 이제 베트남 증설 효과가 이제 점차적으로 가시화되면서 디지타이저의 비중이 확대가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1분기 가이던스 매출액이 1,198억 정도로 QOQ로 했을 때 17%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2분기 매출액은 2,080억으로 1분기 대비해서 한 74%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어제 21,550원에 종가로 끝났는데 거의 이 정도 가격쯤에서 좀 매수를 하셔도 좀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1차 목표가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대인 24,000원대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로는 조금 좀 짧게 한 19,000원대에서 한 2만원 이쯤을 이탈할 경우에 분할 매도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플렉스컴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TX 조선해양이 채권단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STX 그룹주 많이 내렸고요. 은행주도 동반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STX 조선해양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서 경영 정상화를 본격 추진하는데요. STX 그룹은 지난 5년간 계속되어 온 조선과 해운업계 그 침체를 통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STX 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채권단 자율협약 체결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STS는 지난해 STS 메탈, STS 중공업 합병 작업을 완료해 향후 일부 지분 매각 등의 재무 안정화 작업 추진의 근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인 STS OSV 매각, STX 에너지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 약 1조 1,3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선 시장 불황에 따른 선가 하락, 헤비테일 방식의 선박 대금 결제 조건 악화, 그리고 금융 경색에 따른 회사채 발행 난관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STX 조선해양은 1,400개 6만 명에 이르는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3만 5천 명에 달하는 회사 종업원 고용 유지를 위해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이라는 내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단 자율협약은 강제성을 갖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채권단이 기업과 자구 노력 등에 대한 협약을 맺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STS 조선해양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 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요 경영 사항을 공동 협의하는 한편 약정 체계로 추가 자산 매각 등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 로템이 인도에서 최대 1조 원 규모의 전동차 사업을 수주했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 이어서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그 현대 로템이 그 인도 델리 지하철 공사가 발주한 그 1조 원 규모의 델리 메트로 3기 전동차 사업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델리 메트로 3기 전동차 사업은 2017년까지 인도 델리 메트로 신규 7호선과 8호선에 투입될 전동차 636량을 납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도 단일 전동차 발주권 중 공급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현대로템을 비롯해 캐나다 봄바르디에, 프랑스 알스톰, 독일 지멘스 등 세계 전동차 업계 빅3, 그리고 스페인 카프,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 등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모두 참여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현대로템은 전동차 기술력을 평가하는 핵심 잣대 중 하나인 전력 소비 효율 등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의 품질 기술 경쟁력이 국제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01년 델리 메트로 전동차 280량을 수주하며 인도 시장에 첫 진출한 현대로템은 10여 년 만에 전체 수주량을 1283량으로 늘렸습니다. 발주량 기준 점유율을 60%를 달성하며 봄바르디에를 제치고 인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현대로템은 델리 메트로 3기 사업 수주로 기술과 품질이 입증된 만큼 델리 메트로 5호선과 6호선 추가 전동차 공급권을 포함한 인도 내 세계 전동차 사업 수주 전망도 밝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업체들을 제치고 대형 해외 자동차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고 있는 것은 현대차 그룹 차원의 품질 기술력 향상 노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현대로템은 품질 담당 인력을 대폭 늘렸고 현대차 그룹의 연구개발 품질관리 인재풀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작년 홍콩, 인도, 튀니지, 이집트 등 해외 전동차 수주를 포함해 철도 사업에서만 국내외에서 2조 5천억 원을 웃도는 수주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수주액인 1조 원을 2배 넘는 수준입니다. 네. 롯데백화점이 5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전통시장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냥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롯데백화점이 서울과 광역시에 위치한 그 8곳의 전통시장 상인회와 그 쌍생 발전을 위한 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성한 50억 원의 기금으로 전통시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일회성 자금 지원이 아니라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과 함께 서비스 마케팅 등 백화점의 핵심 판매 노하우 등을 전수해 그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전국의 롯데백화점 각 점포별로 한 개의 전통시장을 돕는 맞춤형 지원 방식을 도입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통시장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신원 대표는 각 시장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차고 재미난 전통시장 분위기를 만들어서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서비스와 위생 안전 개선을 위해 롯데백화점의 서비스 매니저와 위생관리사, 안전환경팀을 직접 파견하고 관련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전문 고객들의 전통시장 유인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등 볼거리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롯데미소금융과 연계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동시에 상인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전통시장 순회 건강검진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에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8곳의 전통시장 상인회 외에도 향후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유통 소비 코드에 이제 웰빙에 더해서 힐링이라는 개념까지 더해지면서 이 천연 원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 소비 침체 속에서도 웰빙과 힐링 트렌드에 맞춰서 친환경과 자연주의를 내세우면서 천연 연료를 사용한 그 제품들의 출시와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과 제조사의 기술 및 공법의 발달에 웰빙 힐링을 찾는 소비자 수요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메가 트렌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연 연료 제품은 술부터 화장품까지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은 천연 연료 사용을 강조한 대표적 브랜드입니다. 지난해 1월 리뉴얼 제품을 출시한 참이슬은 쌀, 보리, 고구마, 타피오카, 사탕수수 등 천연 원료에서 발효 증류한 알코올을 정제해 사용하며 천연 식물성 감미료인 핀란드산 과당과 서아프리카산 천연 단백질 감미료를 첨가한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천연 대나무 숲으로 정제해 소주의 깨끗한 맛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누적 판매 200억 병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유업의 커피 믹스 브랜드 프렌치 카페도 화학적 합성품인 카제인 나트륨을 빼고 무지방 우유로 맛을 냈다는 점을 내세워서 점유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동서식품도 무지방 우유 프림으로 만든 커피 믹스 맥심 화이트 골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샘표식품도 맛있는 흑초라는 이름으로 식초 음료를 출시했다 큰 반응을 얻지 못하자 100% 통알곡 생현미를 자연 발효시켜 만든 흑초라는 컨셉트로 제품명을 100년 동안으로 바꿔서 재출시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화장품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첨가물로 인한 빠른 효과보다 천연 제품으로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파라벤, 인공색소, 인공향 등 인공 첨가물을 쓰지 않는 천연 화장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천연 원료를 쓰는 자연주의 바람은 이 밖에도 패션과 자동품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경오염과 식생활 서구화로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제품에는 신선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소재로 천연 원료가 강조되고 있다면서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